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내가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어쩌면 그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라도 나는 내 방식대로 완벽을 꿈꿀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까칠정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자랐어. 친구들은 내가 남들보다 예민하고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채우려 애쓴다고 했지. 물론 그 말이 때론 서운했지만 지금 와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해. 가끔은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친구들의 말에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어. 완벽을 향한 갈망은 때론 외롭고 고된 싸움이지만 그 싸움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완벽을 향한 여정, 내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 이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도전이자 나만의 소중한 선택이었어. 대학의 그 시절, 캠퍼스 구석진 곳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했었지. 너는 왜 이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만 해? 친구의 그 한마디에 한동안 말문이 막혔었어. 내 안에 쌓인 수많은 아픔과 불안이 겹겹이 드러나는 듯했지. 그날 밤 작은 카페 구석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어. 친구는 내게 묻더라. 내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하면 결국은 너 자신을 잃게 될 거야. 혹시 내 안에 감춰진 상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 있어? 그 물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진실을 꺼내 보이게 했어. 그때부터 나는 내 완벽주의가 단순한 성격 탓이 아니라 아마도 누군가 감추고 싶었던 슬픔과 두려움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나는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 수업 시간마다 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하나씩 마주했어. 어느 날 한 심리학 세미나에서 나는 작게나마 마음을 열게 되었어. 그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태어나고 그 상처가 우리의 일부가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껴안기로 결심했어.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심리학 연구실과 임상 실습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어. 다양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웃음을 나누면서 나는 점점 더 상담가로서 자질을 갖추어 갔어.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람들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의 아픔과 마주하며 나 자신의 치유 또한 이루어 갔거든. 그리고 마침내 몇 년의 수련과 노력이 쌓여 나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상담센터의 문을 열게 되었어. 문을 열던 날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나에게 축복을 내리는 것 같았어. 여긴 내가 꿈꿔왔던 치유의 공간이야. 내가 쌓아온 모든 경험이 이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거야. 라는 자신의 다짐과 함께 말이야. 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찾아와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았어. 때로는 내가 들은 이야기가 내 어린 시절의 완벽주의와 맞닿아 있는 듯 느껴지기도 했어. 너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완벽을 추구해도 결국은 그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게 돼요. 라는 말에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답했어. 완벽함은 때론 우리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그 힘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완벽 속에서도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러한 대화 속에서 나는 단순한 상담자가 아니라 내 과거와 화해하며 성장한 한 인간으로서 상대방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 그렇게 나는 상담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어. 이 길이 완벽을 꿈꾸던 과거와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 지금의 나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음을 나는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단다. 그러나 상담가로서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나조차도 정작 내 삶의 연애라는 영역에서는 늘 낯설고 어려운 감정에 부딪혔다.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외모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소개팅을 나갈 때마다 상대는 한결같이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았어.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했다. 너무 논리적이세요. 나는 늘 팩트 위주로 이야기했고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웠어. 상대방이 나에게 장미꽃이 예쁘다고 하면 나는 장미꽃의 생물학적 특성과 상징성을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면 왜 그렇게 힘들죠? 라며 그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려 했다. 감성적 공감이 아닌 논리적 접근이 익숙한 나에게 연애란 마치 풀리지 않는 난제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다. 그것도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퇴근 후 들른 햄버거 가게에서였다. 키오스크 앞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주문 방법을 몰라 당황하고 계셨다. 몇 차례 시도했지만 주문을 완료하지 못하자 뒷줄에 있던 젊은 남성이 한숨을 쉬며 불만을 내뱉었다. 진짜 늦게 할 거면 그냥 줄 바꿔 서시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다. 줄을 바꾸는 건 당신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키오스크 사용법을 아는 건 아닙니다. 불편하시면 직접 도와드리는 것도 방법일 텐데요. 그 남성은 나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할머니께 다가가 주문을 도와드렸고 결제가 끝난 후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논리적이고 똑똑하시네요. 보통 저런 상황에서 직접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고개를 돌리자 한 남성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그는 내 행동을 흥미롭게 지켜봤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고 답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쉽지는 않죠. 그 남성은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 건넸다. 나는 그 순간 어딘가 낯설지만 묘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리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다. 그는 나와는 달리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팩트 중심 대화에 감성적인 해석을 덧붙였고 때론 내가 놓친 따뜻한 시선을 일깨워 주었다. 내 말이 맞아. 그런데 가끔은 논리보다 감정이 먼저일 때도 있어. 그와의 대화는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나도 모르게 그의 방식에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서로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었다. 나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해결하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넘기는 편이었다.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면 나는 즉시 직원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굳이 문제 삼지 않으려 했다. 이런 건 그냥 넘어가자. 그 말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었다.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야. 우리는 서로를 좋아했지만 가치관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며 연애를 이어갔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결혼을 이야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었다. 내가 이 감정의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찰나 예상치 못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바로 친정엄마였다. 엄마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홀시어머니의 장남은 안 된다. 나는 한숨을 쉬며 대꾸했다. 엄마, 시대가 변했어. 꼭 옛날처럼 장남이 모든 걸 짊어지는 건 아니야? 넌 상담가면서도 현실 감각이 없구나.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넌 내가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진짜 생각해봤어. 엄마의 반응에 당황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나는 내 연애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남자친구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의 가족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엄마의 반대는 예상보다 강경했다. 상견례가 잡혔지만 엄마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내 결혼을 인정 못해. 결국 아버지만 참석하는 상견례가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가족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다.
예비 시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아들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예비 시동생은 여전히 철이 덜 든 상태였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동생은 대뜸 나에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고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엄마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정말 이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그러나 고민할 시간도 없이 현실은 더 깊숙이 나를 파고들었다.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우리 엄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대.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비로소 엄마가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을 앞두고 그의 가족 문제가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엄마의 반대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점점 깨닫고 있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나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채 물었다. 많지는 않아. 그냥 급하게 몇백만 원 정도.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보증금이 조금 모자란데. 나는 잠시 침묵했다. 몇백만 원이란 말이 가볍게 들렸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게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시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될 거라는 뜻이었다. 내가 줄 생각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솔직히 조금은 도와주고 싶어. 그래도 가족이니까.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가족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가족이 과연 그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었다. 그럼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내 동생이 정말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난 내가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걸 존경해. 하지만 우리가 결혼하면 너는 더 이상 너 혼자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나도 내 가족이 되고 내가 하는 선택이 우리 둘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야. 그는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한 번만 잘 생각해봐. 진짜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만약 우리가 결혼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말이야.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냥 당연히 내가 도와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나는 그의 솔직한 반응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가족이 그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그가 가족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끊임없는 희생과 타협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에게도 솔직해져야 했다. 나는 정말 이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결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나는 남자친구를 만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다. 우리는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그는 내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제 내 말 곰곰이 생각해 봤어. 나도 솔직히 고민이 많아.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잠시 뜸을 들였다. 동생한테 직접 이야기했어. 이번에는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스스로 해결해 보라고. 순간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뭐라고 했어?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화냈지.
가족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지만 나도 이제 내 미래를 생각해야 하잖아. 내 말대로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생각해줘서. 나도 내 가족을 무조건 배척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려면 감당할 수 있는 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는 내 손을 꼭 쥐었다. 내 말대로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니까. 나도 이제야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아. 앞으로는 내 결정이 우리 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깊이 고민할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 이 관계를 이어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혼 준비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남자친구는 나름대로 가족과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전화가 폭격처럼 쏟아졌다. 어머니가 아프시대.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나도 일 있어서 못 가. 네가 좀 모시고 가주면 안 될까? 야,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많이 나와서 잠깐만 좀 도와주라. 다음 달에는 꼭 갚을게. 한두 번이면 이해하려 했지만 이런 요청이 계속되자 잠깐만과 다음 달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진지한 얼굴로 나를 불렀다. 너 진짜 이 결혼해도 괜찮겠나? 아빠, 무슨 말이야? 장남이라는 게 불치병 같은 거다. 내 남자친구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란 건 나도 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야. 그 집안 자체가 내 남자친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을 거다. 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이어서 던진 말이 내 입을 막아버렸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본 게 현실이야. 결혼한다고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쩌면 난 계속해서 나중에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만 붙들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나는 남자친구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사랑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도 있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 결혼 정말 계속해도 될까? 며칠 동안 혼자 고민했다. 정확히는 고민한다기보다는 머릿속에서 온갖 가정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중이었다. 결혼하면 후회할까? 헤어지면 후회 안 할까? 누군가는 가족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지만 누군가는 그 가족을 포함해서 사랑을 지켜간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고민 끝에 난 다시 아빠를 찾아갔다. 아빠, 나 결혼할 거야? 아빠는 예상했다는 듯이 담담하게 나를 바라봤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거지. 응, 솔직히 아빠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맞아서 고민됐어. 그런데도 그래도 난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아빠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금은 사랑한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면 현실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한 결혼은 없잖아.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랑 잘 살아보려고. 아빠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 내 선택이면 난 존중할게.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뭔데? 너무 힘들어지면 참고 버티지 말고 내 선택을 다시 돌아볼 것.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응, 그건 약속할게. 결혼식 준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신이 없었다. 시댁과 친정, 서로 다른 가치관, 끝없는 조율. 하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문득 그동안의 고민이 스쳐 지나갔다. 진실을 들이대 제압을 날리며 소개팅남들을 날려버리던 나. 햄버거 가게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 사랑하면서도 현실적인 벽을 마주했던 시간. 그리고 지금
나는 이 결정을 내렸다. 그가 입장하고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천천히 걸어갔다. 마지막 순간까지 긴가민가했던 마음이 그 순간에는 확신으로 변했다. 우리의 결혼은 완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불완전함을 사랑하기로 했다. 그렇게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금까지 책 읽기 좋은 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